저는 이제 조던님을 어떻게 처음에 알게 됐냐면 그 부동산 책 출간하셨을 때 그거 보면서 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이 내일의 부라는 책을 보면 사실 부동산 얘기도 조금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네. 내용을 조금 담고 있고요. 미래가 이렇게 밝지만은 않다. 네. 양극화가 굉장히 갈 거고 되는 데만 되고 안 되는 데는 더 안 될 것이다. 사실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고 대부분 말씀하신 그 미국의 1등 주식, 나스닥의 최고 주식 이런 쪽을 좀 추천하시는 내용으로 좀 읽었는데 그런데도 현재 대한민국 시장을 보면 부동산이 엄청나게 화랑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이런 현상을 조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그 부동산이 현재가 그러니까 부동산이 떨어진 거는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하고 그다음에 97년도 이제 IMF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게 된 이유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를 보면 그 현재 그러니까 어떤 세대가 가장 많이 태어났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데이터를 갖고 이제 보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러니까 53년도에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45년도에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48년생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시작이 되고요. 네. 그리고 한국은 53년도에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55년생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63년생까지 베이비붐 세대가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X세대인데 X세대가 64년생부터 뭐 75년생이다.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에코 세대라고 해서 그 베이비붐 세대가 뭐 이렇게 메아리 쳐서 났다 해가지고 이제 한 85년생까지 가거든요. 근데 그 세대가 제일 많습니다. 한국에는. 그러면 그 55년생서부터 이분들이 지금 현재 몇 살이냐,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라고 이제 보면 한 65세 정도가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분들은 아직 집을 안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직 젊은 층들이 요즘 또 취업도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집에서 이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4인 가구를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71년생이 107만 명 정도로 제일 많이 태어났는데 이분들은 지금 현재 한 50세 정도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도 어차피 4인 가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81년생 같은 경우는 뭐 한 40세 정도 됐는데 이분들도 전월세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가장 초화랑기가 현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10년 정도 후가 되면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기 시작하면서 75세, 뭐 80세 이렇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게 어떤 식의 격차가 벌어지냐면 은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그래서 집이 남아도는 시대가 한 10년 후쯤 이제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오히려 뭐 동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그러니까 뭐 동탄 신도시나 아니면은 저기 영종도 신도시까지도 분양을 하면 분양하는 대로 족족 다 마감이 되고 이러는 것들이 지금 이런 그 베이비붐 세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에코 세대까지 아주 꽉 차 있는 아주 항아리형의 구조인데 그게 앞으로 이제 10년 후가 되면 이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노인 세대가 은퇴를 하면서 그거를 이제 누가 받아야 되냐면 그 밑에 2000년생 뭐 1990년생 이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격차가 한 70만 뭐 이 정도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몇백만 정도의 그 주택 수요가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라지는 수요들은 어디서부터 사라지냐면 핵심 지역이 아닌 곳서부터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핵심 지역이 아닌 곳들은 직장하고 먼 지역이죠. 그래서 직장은 어디 생기냐? 직장은 주로 이제 서울 쪽에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서울 쪽에 많이 생기는 이유는 원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생산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이제 어떤 미국의 이제 어떤 학자가 제가 경제학자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일본이나 한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엄청난 경제 성장을 막 10% 이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성장한 이유가 뭔가를 이제 봤더니 이게 뭐 창의적인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인건비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박하려고 한 15년간 일본이나 한국의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반박을 깰 만한 것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됐냐면 인건비가 올라가면 그다음부터 경제 성장이 확연하게 느려지는 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2차 산업혁명하고 3차 산업혁명을 이제 겪으면서 2차 산업혁명 때는 이제 기계가 많이 이제 나오죠. 기계가 많이 나오면 기계들은 이제 완전한 멍텅구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이 닿지 않으면 기계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이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사람의 직업이.
그래서 기계가 많이 생겨나면서 사람의 직업이 줄어들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러다이트 운동은 이제 기계 파괴 운동인데 그게 언제 끝나냐면 1800년대 후반 정도에 끝나요. 미국에서. 그때 이제 어디에서 끝나냐면 그 미국에서 이제 탈곡기라는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기계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수요가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탈곡기를 부시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러다이트 운동의 맞아요. 마지막이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 잠깐의 소요 후에는 어떻게 됐냐면 전부 도시로 갑니다. 왜 도시로 가냐면 도시에 엄청난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이제 시대가 열린 거죠. 기계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모던 타임즈라든가 이런 그 영화들이 나오는 게 그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나사만 조립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이 기계를 그때서부터 뭘 하기 시작하냐면 기계를 그러니까 그 자기가 학원 가서 배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태어났는데 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학원에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학원을 통해서 자동차를 배우고 포크레인 학원을 통해서 포크레인을 배우다 보니까 생산성이 너무 좋아지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생산성이 좋고 그 세계적으로 많은 물량을 쏟아내는 나라는 그때 이제 1900년대로 들어서면서 이제 미국이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생산성 향상 때문에 많은 물량을 쏟아냈는데 너무 많이 쏟아내다 보니까 이제 1929년도 이제 대공황이 일어나죠. 근데 그게 이제 언제까지 오냐면 그게 1980년대까지 옵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기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대량 생산을 통해서 더 많은 이제 소비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오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뭐가 바뀌냐면 그때 이제 3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이제 애플의 이제 그 애플 1, 애플 2 이런 이게 퍼스널 컴퓨터가 생기고 그다음에 IBM 컴퓨터가 생기면서 컴퓨터가 이제 보급되기 시작해요.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하는데 그때서부터 컴퓨터가 뭘 하기 시작하냐면 기계가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것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장이다. 그러면 그 전에는 무조건 레바를 돌리고 버튼을 누르고 이런 식이었는데 컴퓨터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런 단순 작업들은 전부 컴퓨터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사를 조립한다거나 아니면 용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많은 기계들이 다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되기 시작하냐면 이런 그 공장에 다니는 중산층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중산층이라 하면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나 의사나 이런 전문직을 중산층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현재의 기준이고 원래 중산층은 그 공장에 다니는 생산직 노동자예요. 왜냐하면 정년이 있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월급이 오르고 그리고 뭐 4인 가족 뭐 거기다 이제 4대 보험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 이제 한 중위소득 정도 되는 게 이제 중산층인데 이분들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제일 빨랐던 데가 인건비가 제일 많이 올랐던 미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러스트벨트가 1980년대서부터 생기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 컴퓨터는 애니악이라고 해서 거의 뭐 이 방에 한 10배, 20배 정도 되는 그런 쪽이었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 생산성 향상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91년도에 소련이 망합니다. 소련이 망하면서 그 뭐가 되기 시작하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WTO 하면서 자유무역이 시작이 돼요. 네. 그러면서 이 기계가 그러니까 컴퓨터가 없애는 일자리뿐이 아니라 그 신흥국하고도 이제 경쟁이 됩니다. 그래서 신흥국의 더 싼 인건비 이걸 통해 가지고 더 싼 인건비를 통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이제 그 생산 공장들이 이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설비를 하는 거는 한국에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그리고 석유화학단지 이거는 한국에 있습니다. 전기세가 싸니까 한국은. 근데 만약에 그 핸드폰을 조립하는 그런 공장들은 전부 베트남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장은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또 이제 뭐가 필요하지 않냐면 이 문과생들이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문과생들은 경영, 경제, 뭐 회계, 뭐 이런 자재, 뭐 이런 인사 이런 쪽인데 그게 다 사람과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없어지니까 공장 자체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지냐면 이런 그 문과생들을 뽑지 않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문과는 안 뽑고 이과만 뽑는 거고 문과 같은 경우는 해외로 공장에 가다 보니까 해외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해외 그런 사람들만 뽑게 되다 보니까 문과생들은 앞으로 그러니까 문송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현재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어떤 일자리만 생기냐면 이게 중산층 일자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질 낮은 일자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질 낮은 일자리들은 어떤 일자리냐면 오히려 이제 그 인간성이 파괴되는 게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 인간성이 파괴되거든요. 하루 종일 나사만 조립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간성이 올라가고 그러겠어요. 계속 단순 반복 작업인데.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은 기계가 없앴는데 실제로 그 다음에 기계가 없앤 걸 갖고 더 좋은 일자리가 생겨야 되는데 기계가 못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가 잘하는 게 있고 그 사람이 못하는 게 있고 사람이 잘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계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계가 잘하는 건 사람이 못하고 사람이 잘하는 건 기계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계는 뭘 잘하냐면 학교 가서 공부는 잘하는데 학교를 못 가요. 근데 사람은 학교는 잘 가는데 공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잘하는 거는 그 폴라니의 역설이라는 얘기 있는데 사람이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기계가 못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어떤 걸 못하냐면 여기 뭐 이렇게 팟캐스트 방이 있는데 여기 나중에 청소를 한다. 그럼 기계가 청소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컵들을 치워야 되고 어떤 컵을 치워야 될지 그다음에 이 컵을 어떻게 들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기계가 오히려 이 사람이 굉장히 잘하는 일들이 기계가 굉장히 못해요. 빨래를 못 깨고요. 청소를 못하고 경비를 못 보고 이래요. 근데 그거는 진짜 사람들이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중산층 일자리 이런 공장 일자리들이 다 없어지다 보니까 그 남는 일자리들은 전부 서비스 일자리들만 남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같은 경우가 더 많은 돈을 받아서 더 이제 좋은 집으로 계속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이사를 가고 하면서 더 이제 부를 늘리는 그런 식인데 앞으로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또 뭐까지 없어지냐면 이런 그 기계가 있는 컴퓨터 일자리뿐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생기면서 전문직 일자리까지 다 없애는 거죠. 그러면 전문직 일자리를 없애면서 뭐가 좋아지냐면 로펌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 돈을 훨씬 더 많이 벌게 돼요. 대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더 많아지고 그다음에 사람이 적어지는데 매출을 훨씬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네. 그게 전 세계적으로 가다 보니까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서비스업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일자리가 없고 청년 실업이 굉장히 힘들어지면 이게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될 건가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대기업이 많은 데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 거의 한 70군데 이상이 서울 쪽에 있는 거고 그리고 서울 쪽으로 계속해서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GBC 같은 데도 보면 삼성동에 100층짜리 넘게 해가지고 현대차에 있는 모든 그룹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GBC에다 넣으려고 하고 있고 마곡 사이언스 밸리 같은 경우도 그런데 뭐 LG라든가 이런 각종 대기업들이 지방에 있는 모든 기업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그쪽으로 넣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사람이 왜 거기 살아야 되냐라고 봤을 때 사람들이 사는 이유는 직장하고 가까운 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는 거죠. 근데 뭐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쪽에 공급은 없으면서 수도권 쪽에 공급이 많아지니까 그 수도권 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풍선 효과 그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뭐 이런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풍선 효과가 있는데 앞으로 한 10년 정도 후가 되면 그때는 직장이 많은 서울 그리고 일자리가 많은 서울 쪽이 더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나머지 도시들은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보면 그 한 40년 정도가 되거든요. 1기 신도시가 1990년도부터 지어졌으니까. 근데 1기 신도시가 40년 정도가 되면 반드시 뭘 고민해야 되냐면 이게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이제 재건축 같은 걸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건축의 연한이 이제 지금 보면 한 30년 이 정도 되죠.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 한 10몇 년 정도 되는데 그 30년 정도 되면 그 강남 같은 데는 30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30년이 되기 전에 25년 정도 됐을 때 뭘 하냐면 플랜카드가 걸려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안전지대 들어갔다. 뭐 준비를 한다. 그리고서 이제 30년 되면 그때부터 스타트 바로 시작하는 거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집이 30년 정도가 됐는데 플랜카드가 안 붙었어요. 안전지대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없고 30년이 넘었는데 그런 얘기도 없으면 그런 데는 재건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는 직장하고 멀고 재건축도 안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런 데다가 이제 또 이런 소득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다 보면 그러면 그런 데는 상대적으로 소외받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좀 안전한 데는 직장이 많고 그다음에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직업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고 또 교통이 편해지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뭐가 많이 늘어나냐면 이게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노인 인구가 뭘 많이 포기하냐면 그 운전면허증을 많이 포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반사신경이 좀 많이 떨어지고 네네. 그리고 노인 인구가 되면 돈 쓸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소득은 없는데 돈 쓸 일이 많다 보니까 뭘 없애기 시작하냐면 그 내구재라고 해서 자동차 뭐 이런 것들 없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여러 가지 보험료라든가 유지비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게 많기 때문에. 네. 근데 가장 유리한 게 어디가 가장 유리하냐면 서울 쪽이 가장 유리합니다. 왜 서울 쪽이 유리하냐면 여기는 이제 전철이 있고 지하철 같은 경우는 또 이제 65세 이상이면 또 거의 공짜다 보니까 서울 쪽에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또 노인들이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서 노인 택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것도 서울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인들도 서울로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대 같은 경우도 이제 취직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방에 있는 공장들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R&D 센터 같은 것도 다 없어지거든요. 왜 없어지냐면 예전에는 이 공장을 통해서 공장하고 협업을 되게 많이 했어요. 협업을 많이 했는데 공장이 해외로 다 나가는 거예요. 해외로 나가다 보니까 공장 옆에 R&D 센터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서울 쪽 같은 수도권 같은 데는 R&D 센터가 서울에 있을 때는 또 유리합니다. 왜 유리하냐면 어차피 이제 똑똑한 사람들 많이 뽑아야 되는데 똑똑하고 또 이제 학력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갖냐면 교육 쪽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치동 학원가라든가 아니면 이런 학군이 좋은데 그런 데를 좀 찾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부인이라든가 아니면 부부 자체가 그런 학원가라든가 이런 쪽을 많이 찾게 되고 그러면 또 그런 데가 또 서울이 유리하고 또 지방에 있는 지방대 학생들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인턴이라도 하려면 지금 지방에는 이제 공장이 없으니까 어차피 대기업 본사에서 인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대기업 본사에 있는 데가 거기 있고 입시 설명회를 원래가 스카이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스카이 같은데 강당 같은 데서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입시 설명회를 지방에 있으면 또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다니긴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끝나고 나서 거의 다시 서울로 온다. 그리고 여기가 또 인건비를 또 감당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뭐 편의점 예를 들어서 이제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지방 같은 데는 최저임금 올렸을 때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부부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알바생들을 내보내고.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이 올라도 어느 정도 그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매출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쪽이 훨씬 더 편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그 대중교통 여건이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에 비해서 한 4분의 1 정도 가격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또 현실화가 되면 환승 할인. 그러면 이제 멀면 멀수록 멀면 멀수록 어떻게 보면 그 월세도 굉장히 싸질 테고 앞으로 이제 거기서 다니는 사람들도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동산을 완전히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이제 서울 쪽은 그나마 이제 좀 안정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서울 쪽이 아닌 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래퍼인 줄 알았어요. 지금 이렇게 은율 하나 드리면 랩을 하시는 와 그런 느낌. 말이 빨라요. 아는 거 부동산까지 나왔을 때. 완벽하게 정리했어요. 예. 와. 너무 대단하십니다. 일부는 주식. 네. 그다음에 또 채권 살짝 갔다가 부동산까지 있다 왔습니다. 와. 진짜 초보분들에게 네. 그런 해외 주식 그런 거래 사이트는 주로 뭘 사용하세요? 해외 주식 사이트는 investing.com 이거 쓰고 있고요. 네. 그 뭐 위불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것도 이제 괜찮고. 그리고 이제 사고 파는 거는 그냥 증권 회사 거기서 이제 그 거래 트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비대면 계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담당 이제 좀 이벤트 하는 게 있어요. 이벤트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수수료가 제로다. 뭐 이런 이벤트를 이제 하니까 제가 이제 증권사를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수수료도 싸고 그다음에 뭐 환전 수수료도 괜찮고 이런 데를 이제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뭐 하나 개설을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클릭하면 되니까. 저희는 방송 끝나고 불러보는 거예요. 지금 또 네. 이렇게 잠깐 하나 주제를 드렸는데 네. 또 거의 시간이 40분이 훌쩍 갔어요. 네, 책을 많이 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렇게, 저는 카페 좋은 활동을 얘기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 조다님 카페 부자연구소, JD 부자연구소 네. 열심히 좀 활동하고 네. 공부해서 진짜 좀 이렇게 왜 제가 엄청난 뭐 재벌이 되고 싶은 사람들의 꿈이 막 내가 재벌 정도로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것은 아니고 늙었을 때 뭐 내 의료비라든지 또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로만 살아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부와 안정은 말씀하신 대로의 방법을 활용을 하면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충분히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네. 그러니까 많이 버는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뭐 마이너스 3%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긴 했지만 공황 같은 걸 잘 피하고 그다음에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해외 자산에다 투자했을 때 가장 위험을 해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공황일 때 팔려야 되는데 팔릴 수 있는 게 몇 개 되질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꾸준히 올라가면서
그런 것들은 그 해외 주식에 어느 정도 답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오랜 시간 연구하시고 정말 시도하시고 실패하시고 또 거기서 배우고 한 지식들이 이 두 권의 책에 정말 집약돼서 모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거는 좀 필독으로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같은 말 계속해서 좀 죄송하지만 절판돼. 그만해라. 네, 진짜 이렇게 여러 번 읽어서 네. 공부하기도 되게 좋고요. 네. 네. 무엇보다 좋은 건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따라 할 수 있어요. 네. 책의 내용 그대로 그러니까요. 따라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저도 주식은 잘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는 게 그냥 책 한번 읽어보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네.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내무부 장관께서 허가를 해주실지 제가 한번 저지른 죄가 있죠. 이 책을 읽으시면 허락하실 거예요. 안 네. 읽을 것 같아서 그럼 이 방송에도 추천해 주세요. 안 들어요. 뭐야? 총체적 난국이네. 절판에서 생각이 난 건데 네. 이전 10여 년 전에 냈었던 책들이 있어요. 맞아요. 모래도 돈 버는 부동산 투자가 이런 거 중고 서점에서 10만 원 이상의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아까 이런저런 부동산 투자를 네.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동산 투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저런 거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뜨기 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재개발이 뜨기 전에 들어가셔서 제일 고점이 올랐을 때 팔고 나오시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카테고리별로 그렇게 해왔다는 그런 행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껴지고요. 그래서 인기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남들 많이 할 때 해야 되는데 네. 방송에서는 또 할 수 없지만 네. 개인적으로 배울 게 되게 많아요. 아. 일단 교육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네. 교육에 그 애들 각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냐 정말요? 이런 것도 하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밥 먹어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많이 배웠어요. 그렇구나. 저. 네. 네, 저도 좀 알려주세요. 예, 저도 국어 좀- 잘하는 법, 수학 번- 잘하는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모시면 될까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이 책 한번 꼭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도 또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거의 뭐 한 2시간 조금 안 되게 조던님 모시고 참 주식과 부자가 되는 법과 또 대한민국 부동산까지 다양한 주제를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네,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좀 도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네. 조던님 2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시간 나오면 또 모셔서 좋은 네. 말씀 듣는 걸로. 네. 그럼 감사합니다. 2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